AWS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형일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 두 번째 심화기술 두 번째 트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세션도 몇 개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가지 디자인 패턴으로 알아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타이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패턴들을 주요 디자인 패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디자인 패턴과 또 원칙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조 아키텍처를 알아보는 디자인 패턴에서는 아마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아키텍처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 패턴을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무엇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아시는 CNCF의 버전을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술,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은 탄력적이고 관리 가능하면서 관찰 가능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서 빈번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그런 변경을 수행하는 것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짧게 정의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훨씬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라는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빌드와 설계부터 해서 코드와 모든 것을 코드하는 everything as code, 그리고 지속적인 전달이나 관찰 가능성, 또 현대화된 데이터 관리, 또 데브옵스를 넘어선 데브섹옵스, 지속적인 배포나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everything as service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성숙도의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조직과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자신 있게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외에 이제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설계 원칙,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설계 원칙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그 민첩성을 위해서 자율성과 다양한 기술을 가진 그런 개발팀이나 운영팀이 필요하겠죠. 또 그 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반드시 API를 기반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각 서비스들 간에 서로 낮은 결합도를 보여야 하고, 반면에 각 서비스 자체는 기능적으로 높은 응집도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비동기적인 통신을 활용하신다면 느슨하게 결합된 그런 커플드된 구조가 또 만들어질 수 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리겠지만 자동화된 빌드와 배포,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또 클라우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과 방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한다면 아마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보시면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업데이트, 또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부분, 또 내결함성이나 보안 기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현대화시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죠.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마이크로 서비스, 즉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제 그때 고민을 하게 될 때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과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디자인 패턴, 아주 익숙한 용어죠. 우리가 클라우드를 접하기 전부터 이제 객체 지향 설계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래도 잠깐 그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아키텍처의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주제인 디자인 패턴이란 거죠.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와 아주 현대화를 지원하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최적 솔루션을 위한 디자인 패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경험, 그 어려움을 또 패턴으로 만들어내서 공유한다면 그게 또 디자인 패턴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들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디자인 패턴들을 제가 그냥 목록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API 관리나 소비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패턴도 있고 데이터 관리나 요즘 많이 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관한 패턴들, 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결성이나 조합을 위한 패턴들, 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패턴, 이렇게 6가지로 제가 일단 분류는 해봤는데요. 훨씬 더 많은 패턴들이 사용되고 있죠. 잠시 후에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12가지 정도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본격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나 디자인 패턴 중요성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웰 아키텍티드 된 잘 디자인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죠. 따라서 AWS는 그런 웰 아키텍티드 된 시스템, 고객이 어떤 워크로드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6가지 그 필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직접 아키텍처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모험 사례 기반의 가이드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앞에서 보신 6가지 원칙 외에도 뭐 서버리스나 사스, 애널리틱스 같은 어떤 특정 기술 도메인에 집중된 그런 렌즈도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에 집중된 게임이나 금융 같은 비즈니스에 집중된 그런 렌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이제 고민하실 때 그런 필라나 이런 렌즈를 참조해서 그런 주요 개념이나 설계 원칙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이 그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에는 사전에 정의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직접 따라가시면서 직접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아키텍처가 모범 사례에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 직접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에 공통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그런 설계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용량을 예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워크로드에 맞게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운영 규모의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상된 트래픽을 직접 뭐 개발 환경이나 이런 데 발생시키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와 함께 한다면 아키텍처 실험을 더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죠. 또 아키텍처는 정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게임 데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제안 드리는데 새로운 기술의 연습과 학습을 위해서 학습을 통한 개선을 위해서 이런 자유로운 활동인 게임 데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디자인 패턴 얘기하기 전에 지금 몇 가지 이론적인 개념 같은 걸 많이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오늘 말씀드릴 12가지 디자인 패턴에서 사용될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뭐 프로덕이나 체크아웃이나 뭐 리뷰, 페이먼트 같은 게 있죠. 아주 익숙하신 이커머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갑자기 약간 복잡한 아키텍처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후에 12가지 디자인 패턴을 들으신다면 복잡하기보다는 잘 정리된 그런 아키텍처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박진영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12가지 디자인 패턴을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영일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진행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12가지 디자인 패턴 그리고 이를 AWS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현입니다. 12가지 디자인 패턴들이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이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혹은 서적 그리고 이제 저희 AWS 문서들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디자인 패턴들이 존재하는 것을 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범주 아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구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12가지 디자인 패턴들을 저희가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간의 통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PI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디자인 패턴은 API 관리 패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제 API 게이트웨이 패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기능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구현한 여러 비즈니스 기능 앞에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별도 기능을 따로 두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노출하는 형태의 패턴입니다. 네, 또 API 게이트웨이는 이 API를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캐싱이나 정책, 그리고 이제 보안과 같은 이런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적용하기에도 좋은 컴포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API 게이트웨이를 저희 AWS 클라우드에서 구현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처럼 각 서비스의 앞단에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단일 엔드포인트로 노출시켜서 각 비즈니스의 기능을 이제 내부와 외부 사용자, 요청자들에게 이렇게 API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때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에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실제로 워크로드에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구성으로 이제 표현한 아키텍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빗한 VPC의 구조로 인해서 프라이빗 링크라든지 아니면 VPC 엔드포인트 같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VPC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각각 라우팅되고 있고, 이러한 ALB와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와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나 혹은 내부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렇게 기능을 호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BFF라고도 알려져 있는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데스크탑이나 그리고 모바일 이런 각 단말의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프론트엔드를 위한 하나의 이제 각각의 백엔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백엔드만으로 만약에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같은 각각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백엔드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API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에 이런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기능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이제 기존 백엔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BFF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BFF를 이제 AWS에 구현하실 때에는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AWS 앱싱크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지금 사용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앱싱크를 통해서 저장 조회하고, 그리고 모바일과 데스크탑의 웹에서의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BFF로 따로 구현하는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예시입니다. 데이터 조회 등의 이런 일반적인 API는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의 이런 기술적인 요건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BFF는 따로 구현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스크탑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이제 따로 이제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걸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벤트의 기반의 이런 GraphQL을 활용한 앱싱크를 통해서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웹소켓 방식으로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BF 패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더 가벼운 메시지 기술, 그리고 아니면 다른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등의 보다 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그러한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관련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디자인 패턴은 우선 기존의 모노리스 서비스가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에 이미 컨테이너화 되어서 서비스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온프레미스를 사용하시더라도 온프레임 환경의 모노리스 서비스인 경우에도 이 패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 패턴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패턴인 스트링글러 피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아키텍처로 옮겨가는 방식인데요. 왼쪽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라우팅 경로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동일한 기능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리버스 프록시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같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모놀리스 환경에서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를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API에 대한 경로를 이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경해서 이제 서비스하게 되는 아키텍처인데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기존에 있던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경로를 이전으로 돌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놀리스에 대한 서비스가 다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검증도 완료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모놀리스를 제거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모놀리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혹은 이제 온프렘 환경에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개발 언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유연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아키텍처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디자인 패턴입니다. 오더나 인벤토리 같은 이제 서비스들이 하나의 DBMS를 두고 DBMS인 지금 오라클을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오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제 고객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고객 정보 서비스에 있는 MySQL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 간의 커플링, 즉 결합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아무래도 서비스 간의 의존성과 결합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클라우드에 좀 적합한 아키텍처를 위해서 어떤 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떤 디자인 패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살펴보셨던 이런 전형적인 모놀리스 구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동작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확장성, 그리고 서비스 간의 높은 의존성 같은 이런 이슈가 발생됐었는데요. 이번 패턴은 각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모델, 그리고 이제 또 확장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요건들에 맞춰서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사용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펄 서비스 패턴입니다. 네, 서비스의 특징에 맞게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이런 API를 접근할 때에는 오로지 데이터를 접근할 때에는 API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 원칙에 따르면서 각각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상품 주문에 대한 아키텍처의 예시처럼 예를 들어서 상품 관리를 위한 서비스에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상품 관리나 아니면 제품 리뷰 같이 별도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에는 이런 이제 노시퀄 서비스인 아마존 다이나모DB 혹은 만약에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때에는 엘라스틱캐시 같은 서비스를 써서 이제 비교적 이제 서비스별로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디자인 패턴은 CQRSN 이벤트 소싱 패턴입니다. 먼저 CQRS에서는 각각 쓰기인 CUD와 그리고 읽기인 R 저장소를 서비스별 데이터 요구사항에 맞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각각 분리하고 그리고 데이터 모델까지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AWS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일컬어서 Purpose Built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확장성이나 성능 부분에서 유리한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소싱 패턴인데요. 이런 이벤트 소싱 패턴은 이제 발생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 변경을 이벤트라는 것으로 따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저장된 이벤트들을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이용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 두 개의 패턴을 잘 조합하시게 되면은 확장성과 그리고 성능, 안정성이 뛰어난 이런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 이제 아마존 MSK라든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이런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비교적 쉽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품 주문 예시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문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오로라에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변경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인 아마존 MSK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MSK 커넥트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있고, 또한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람다에서는 이제 지금 카프카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지금 읽기 전용 목적으로 다이나모DB, 아마존 다이나모D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벤트들은 결국 오더에 의해서 이제 쿼리를 통해서 지금 읽기를 조회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CUD와 그리고 리드가 분리된 형태의 구조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벤트 소싱 패턴은 지금 이제 저장된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와 읽기를 다른 데이터, 스키마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서 저장하는 이런 시큐어레스 패턴과도 잘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품 상세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재고를 읽어드리는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저장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서비스 간에 일부 동일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도 성능이나 확장성, 그리고 보안까지도 고려한 이런 아키텍처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조인하거나 혹은 미리 계산된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직접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의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능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제 서비스의 로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인접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조회나 아니면 조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일컬어서 이제 매티리얼라이즈드 뷰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품 리뷰에 관한 이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품과 리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노시컬인 아마존 다이나모DB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나모DB에서는 그러면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이 데이터들을 스트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아마존 다이나모DB 스트림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람다와 함께 동작을 해서 지금 아마존 엘라스티캐시에 보다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개인화된 리뷰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복잡한 쿼리를 수행하지 않고도 간단한 조회만으로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이벤트 소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패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펍섭 패턴이라고도 하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패턴인데요. 동기식 이벤트 처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기와 지연에 대한 문제를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방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패턴입니다. 펍섭 패턴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이벤트 전달을 위한 메시지 브로커가 있다는 점인데요. AWS에서는 이러한 메시지 브로커의 역할로 아마존 SNS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브릿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에서는 현재 결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후 처리를 위해서 메시지 브로커인 이런 아마존 SN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SNS는 이제 특정 토픽을 구독하는 서비스들에게 메시지를 팬아웃해서 이후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를 수신한 커스터머라든지 이러한 세일즈 서비스들은 각자의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아래 보시면은 이메일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각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이번에 다룰 패턴들은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서로 조합하거나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패턴들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드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신이라든지 로깅, 그리고 모니터링 등과 같은 이런 기능을 별도의 컨테이너를 구성해서 기존의 컨테이너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식인데요. 플런트빗이라든지 플런트D 같은 이런 로그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런 컨테이너를 바로 이 사이드카를 사용해서 구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이제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로 활용되는 이런 서비스 메시 패턴입니다. 서비스 메시 패턴의 핵심은 통신을 처리하는 프록시인데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이 프록시가 기존의 컨테이너와 함께 사이드카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각 서비스 간 통신은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고 이 사이드카 프록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패턴은 이제 통신 로직이 적용되는 데이터 플레인과 그리고 이 사이드카 프록시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AWS에서는 이걸 많이 구축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AWS MSC를 사용하신다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ECS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ECS 서비스 커넥트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문 재고 예시에 관한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은 지금 주문 재고 간 서비스 간의 연결을 지금 이 엔보이 프록시를 사이드카 패턴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서비스 메쉬를 구성한 아키텍처입니다. 이때 만약에 지금 주문이나 재고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모바일 푸시 서비스를 공통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로 추가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위 보이시는 것처럼 엔보이 프록시를 두고 세부 사항들은 컨트롤 플레인으로 이제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MSC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비스 간의 이제 복잡한 라우팅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고급 트래픽 모니터링 아니면 로깅, 이제 보안과 같은 이런 기능도 개선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전체 통신 아키텍처를 조금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동기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들 간의 이제 낮은 결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입니다. 중앙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지 큐나 혹은 이벤트 버스를 두고 서비스들은 이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네, 처음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반응을 해서 동작하는 구성 방식이고요. 이때 각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기능을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렇게 비동기 방식으로 조합하게 되는 구성 방식입니다. 네, 이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AWS의 서비스들은 이벤트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MSK, 그리고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 이렇게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패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디커플링 구조의 아키텍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추가와 아니면 삭제가 좀 비교적 유연한 반면에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분산되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흐름들을 추적하기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받기 위해서 AWS 엑스레이와 같은 분산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비교적 좀 쉽게 그 기능들을 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품 주문 결제에 관한 아키텍처에서는 지금 가운데에 보이는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서비스 코레오그래피를 패턴을 구현한 아키텍처입니다. 가장 왼쪽에 체크아웃 서비스로부터 처음에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그 이벤트에 반응하는 여러 연관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네, 이때 체크아웃은 비동기적으로 이벤트를 전달을 하고 이후에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벤트 브릿지의 지금 라우팅이나 그리고 필터링 규칙에 의해서 전달받은 오더, 풀필먼트,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서비스는 각자의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비스들 간에는 비동기적이면서 느슨한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패턴입니다. 네, 현재 이 데모에서는 지금 체크아웃에서 발행된 이벤트에 의해서 이벤트 브릿지에 의해 정의된 규칙에 따라 각각 이벤트가 오더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전달되어 주문 처리 로직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문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이벤트는 또다시 이벤트 브릿지에 전달되게 됩니다. 네, 이 노티피케이션과 그리고 풀필먼트로 서비스로 이렇게 이벤트가 전달이 되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각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패턴은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입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중앙 관리자가 서비스의 흐름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그리고 처리 로직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처리 로직의 구조를 마치 단일 서비스처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AWS 스텝 펑션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전에 이제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에서 보셨던 이벤트 큐나 이런 버스가 아니라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중앙 컨트롤러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제일 왼쪽에 있는 체크아웃에서 발행된 이런 이벤트는 스텝 펑션에 처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스텝 펑션 내에 정의된 이러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일련의 처리 로직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플레이스 오더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컴플릿 오더까지 순차적으로 단계를 진행하면서 총 5가지의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더 해서 이제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과 연계되어서 지금 오른쪽에 이벤트 브릿지에 shipping을 전달하기 위한 이 이벤트가 또 지금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 대비해서 지금 서비스 로직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처리 로직을 비교적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로는 스텝 펑션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패 발생에 대한 처리를 구현하기에도 좀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실패 로직을 구현한다거나 추적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의 마지막 패턴인 사가 패턴입니다. 네, 사가 패턴은 아무래도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걸쳐져 있는 이런 트랜잭션들을 조정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분산 트랜잭션 관리 패턴입니다. 네, 분산 트랜잭션을 여러 개 이제 로컬 트랜잭션으로 각각 분해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트랜잭션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 로컬 트랜잭션에 대한 보상 동작들을 일으켜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지금 보신 아키텍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사가 패턴을 이용한 아키텍처입니다. 네, 이전에 보셨던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을 이용한 사가 패턴의 구현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 아키텍처에서는 지금 이제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를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오더나 인벤토리, 이 페이먼트 등의 이제 각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처리 로직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중요한 단계인 이러한 페이먼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처리했었던 인벤토리나 그리고 오더와 관련된 이런 트랜잭션들을 연속적으로 언두하도록 이런 보상 동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 체크아웃에 대한 트랜잭션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네,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사가 패턴을 구현한 예시입니다. 제일 위에서 이제 플레이스 오더를 통해서 처음에 오더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캔슬 오더라운을 통해서 보상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재고를 예약하는 이제 리저브드 스톡이라든지 그 이후 단계들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에 대한 이제 보상 동작도를 처리하게끔 지금 구성이 로직이 처리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모든 이제 로직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컨펌 오더를 이동해서 모든 트랜잭션들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모든 아키텍처와 그리고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김영일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셨던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디자인 패턴들을 하나의 워크로드에 모두 다 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세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디자인 패턴들을 구성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렸었던 각 디자인 패턴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지금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과 그리고 디바이스에 따라 각 백엔드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BFF 패턴이 여기 적용되어져 있고요. 네, 기존 모놀리스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네, 서비스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의존성을 낮추게 도움이 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퍼 서비스 패턴이고요. 상태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각각 처리하고 또한 쓰기와 읽기가 분리된 CQRS 이벤트 소싱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네, 읽기 처리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 이제 매티리얼라이즈드 뷰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아마존 SNS라고 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는 펍섭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벤트 브릿지에 설정된 이제 필터와 규칙에 의해서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중앙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개별 로직이 실행되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각종 트랜잭션에 대한 보상 동작을 처리하게끔 하는 사가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커머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각 디자인 패턴들이 적용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 12가지를 이런 AWS 아키텍처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요소들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능한 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에 맞게 또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서비스 간의 독립성과 경량화를 갖추어서 서비스가 좀 더 유연하게 동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가능한 한 낮춰야 하는데요. 네, 서비스 간 결합도가 높을수록 이제 복잡도가 증가하고 유연성은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각각 배포가 가능해야 하는데요. 개별 서비스로 구성되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성은 이제 개발 운영에 대한 민첩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때 독립적으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배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가 가능해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처리하는 트래픽에 대한 양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서비스는 많은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의존도를 낮춘 서비스를 이제 자체 자원을 각각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불필요한 리소스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많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우리의 워크로드에 맞게끔 성능이나 확장성을 고려한 이런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과 아키텍처로 그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때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제 다양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만약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희 AWS의 문서나 블로그 등을 참조하셔서 더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니까 생일이랑 좀 발표 날짜가 겹치게 되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빌려서 인사이트를 같이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